마가 뜬다는 말이 참 이게 방송 용어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데 멍 때리고 한 1, 2초 떠면요. 안에서 피디님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요. 남자건 네. 여자건 간에 막 소리 지르거든요. 네. 오늘은 피디님이 가만히 계셔갖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성원 대표가 어이없는 얘기를 또 내가 멘트해서. 술 먹을 때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술 먹을 때 이렇게 뭔가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게 네. 방송에 안 좋은 그 피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은 전전대. 네. 오늘 바로 전전님이 오시는 날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 한번 시원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글로벌 탑2, 넘버2, 어쩔 네. 수 없는 넘버2, 넘버1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예의상 넘버2, 네. 말이 필요 없는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그 전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일상이에요. 마영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예, 그냥 지내고 계시죠. 마영님이 우리 지난번에 분명히 이거 뭐 50kg 약속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나오시니까 tik답을 안 하네. 왜냐면 어저께 아침에 머니투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저희 방송까지 오시면서 채널키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웃기만 하더라고. 그냥 가서 오지요.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 언제 한번 오라고 우리 피디님이랑 얘기 좀 하시라고 하셨죠. 달마대사가 되셨군요. 네. 아니 달마대사? 네네. 달마대사. 맞네, 맞아. 달마대사 얼굴 좀 잡아주고요. 네. 우리 마영님 얼굴 같이 한번 잡아준 거 조금. 제가 딱 보니까 누구 닮았나 했더니 달마대사 아니, 동생이 아니야. 맞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네. 오늘 아니, 시간이 없어. 빨리 전전이. 아니 그것도 잡아주세요. 예. 일단 그거 중요해.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전 금리가 제일 궁금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6월에 신호가 나올 거를 네, 글로벌 금리가 네, 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내년에 인상한다는 사람들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네. 네, 왜 6월에 네,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요. 네, 네, 실물 경기를 봐도 아니면 금융시장 여건을 봐도 6월이면 신호가 나올 겁니다. 9월에 분명히 인상해 줄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크로 얘기여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보고서 나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아니면 당분간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네,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동성을 한번 처음 키우고요. 네, 두 번째는 변한 게 뭐가 있냐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변동성을 크게 만들 겁니다. 네, 사람들의 낙관론의 바탕이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보고서의 결과 6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쪽에도 계속 부스팅을 계속 걸어줄 거다. 네, 말씀드렸지만 계속 금리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 중순부터 글로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우려와 혹은 6월에 안 하니까 앞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다 9월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네, 그럼 6월 고용보고서가 과연 9월의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시켜주고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용시장 안에 고용시장을 봐도 실물 경기를 봐도 미국 금융시장 안에 있는 그 대출시장을 봐도요 9월이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제조업 경기 데이터가 미국에서 올라올 거고요. 네네, 제조업 경기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약간 설비 투자가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고용의 양이 늘어날 거고요. 그동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용시장은 좋아진다고 임금이 왜 안 오르는 거냐.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시장인지 침체를 굉장히 세게 먹어서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면요. 네, 데이터 간의 래깅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말 한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경기는 좋아지는데 왜 고용이 안 발생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한 2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이클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데서는 A라는 변수가 좋아지면 바로 B라는 변수가 바로 반응해 줍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래깅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지금은 고용이란 Q가 발생하는데 왜 임금이란 P가 안 올라가냐? 뭐 미국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한 2년 지난 거죠. 네. 그게 끝날 때가 왔습니다. 네. 실증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왜 임금이 안 떴냐? 그러면 해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임금이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고요. 또 하나는 해고가 너무 많이 일반적인 해고의 폭을 넘어가지고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가 많아져가지고 네. 이 장기 실업자가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임금이 못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기 실업자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나 혹은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서는 미국 고용에서 실업의 지속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 지속 기간의 중간값을 구해보면 고용 시장이 한 2달 정도 있으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로 돌아올 그 시점이 도래했거든요. 2달 정도면. 네.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채권 시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커진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를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덮고 없었던 일로 덮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변동성이 커질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화가 시작될 때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네. 시장이 끝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변동성이 한번 커지는 거죠. 네. 독일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서 독일의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 미국 정크본드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 네.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승 현상.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직 실적 베이스가 안 되는데 꿈을 먹고 굉장히 고포로 간 산업들과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코스닥은 그런 주식들의 분포가 높기 때문에 네.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분간 답안지가 네. 안 나오는데 경계감으로 계속 쌓은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경계감, 한쪽에서는 변한 게 없다. 이래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네네. 반등을 해도 이런 기존 스타일들은 반등을 해도 이전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디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보상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는 별로 투자의 효율성이 별로 없는 투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자는 거죠. 네. 어디로 체인지해야 되냐? 이런 거죠. 네. 답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에서 직접 말씀을 들어야지.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사실은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 혹은 주식시장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투자 전략의 핵심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인정할 것이냐, 변화를 부정할 것이냐. 네. 저희는 변화를 인정하자는 쪽이고요. 네. 그럼 변화한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가 빠를 거냐, 느릴 거냐.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걸 베팅할 거면 포트폴리오도 다른 형태인데요. 저희들은 속도가 느리다. 변화를 인정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거를 기본 컨셉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약간 껌껌하지만. 뭐 특별한 설명은
이게 보시면 이게 전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구리 재고 추입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이 뭐냐면 상하이 선물거래소에 있는 구리의 실제 인도 가능한 재고의 추이거든요. 네네. 보시면 노란색 선은 일반적인 2009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의 진폭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 경기가 금융위기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가 소순한 흐름 속에서 바닥에서 이제 더 나빠지는 않을 거라는 걸, 즉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미국 경기 좋았고 유럽 경기, 그 다음에 중국 경기 계속 안 좋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ECB가 QE를 확대해서 유럽 경기에 대한 선행지수들이 돌기 시작했고, 중국 쪽에서는 일련의 경기 부양 조치들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변화, 경기 상황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축이 틀립니다. 네.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당연히 구리 재고는 제일 낮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보시면 밑에 주황색 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 주황색 선이 LME 구리에 있는 재고입니다. LME 구리에 있는 재고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유는 두 번째죠. 변화는 하고 있는데 네. 그 변화의 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내부에 있는 구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국 경기가 정말 빠르게 턴한다 그러면 중국 구리 재고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구리를 쓰는 사람들이 실제 LME 가서 구리 재고를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단계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중국 안에 있는 구리를 쓰는 정도.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구리가 충분히 소진돼야지 그 다음에 LME에 가서 구리를 실제로 엄청 많이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보시면 그런 관계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중국에서 구리 재고가 확 늘어날 때 LME 구리 재고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냥 변화한다는 걸 첫 번째 인정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천천히 변화한다. 네네, 그러네요.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키 컨셉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대형 기업, 중형 기업, 소형 기업, 사이즈별로 보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성 대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중용 쪽에다가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가 강하지 않다라면 여전히 중용 쪽에다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급이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이나 그 기관들 쪽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은 소형주는 많이 이제 밸류 부담이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밸류가 되게 어정쩡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시장보다 조금 네. 비싸긴 한데 조금 비싸긴 한데 개인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네. 경기가 느리게 좋아지면요. 네. 큰 애들이 확 좋아지는 게 쉽겠습니까? 없죠. 힘들죠. 근데 좋아진다. 그러면 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와 상관없는 넌시컬리컬 주식 중에도 조그만 애들이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네. 변화하니까 조그만 애들은 싫은 거죠. 이제 그렇죠. 비싸니까요. 네. 네. 근데 천천히 좋아지니까 큰 애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긴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그렇겠죠. 투자의 효율은 당연히 중형주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네. 네. 이성 대표 맞췄네. 오래간만에.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시컬리컬 중에서 미드 사이즈에 있는 것들 네.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거, 네. 혹은 수요가 굉장히 특수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그런 게. 특수 소재 쪽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특수 소재.
시컬리컬이고 네. 사이즈는 중형이고 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것도 변화하는데 천천히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변화하니까 너무 모호한 데서 약간 concrete한 데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면 네. 그로스주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 그냥 밸류주로 움직이면 되는데 네. 문제는 천천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건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요. 넘버가 실제로 가시성의 바탕이 넘버가 아예 없는 데서요. 네. 넘버가 있는데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넘버가 가시성이. 그렇죠. 네. 그런데 꿈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이런 쪽으로 확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확. 이미 시장은 종목들은 시작했습니다. 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드 사이즈 이런 게 많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압축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어떤 주식들은 기존에 많이 시장을 뽑았던 주식들은 지금 고점 부근에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카테고리들은 이쪽에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전고점이 뚫리면서 이전 고점이 뚫리면서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이 말씀드린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나름대로 큰 기업 중 그러니까 상대성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제 넘버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도 있고 특수 소재, 뭐 특수 가스, 특수 철강 네. 이런 쪽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C컬 중에서 약간 작은데 특수한 수요 아니면 수요처의 다변화 이런 스타일들이 하나 있고 한쪽에서는 성장주인데 넘버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밸류를 넣어주는. 숫자는 안 잡히는데 뭔가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건 어떨까요? 숫자는 안 잡히는데 소재는 아니고. 저 같으면 아니야. 밸류 안 넣어주는. 에이 젠장. 나는 거기에 쓱 발당물려는 게 뭐였는지 알아? 실패. 실패했지. 완전 실패했어. 실패다. 아, 워낙 저는 잘 맞췄잖아요. 근데 오늘 감히 이성원 대표는 얘는 저는 그걸 잡은 게 그거죠. 약간 중형주고 네네. 아주 초대기업은 아니고 네. 근데 실적은 안 나오고 숫자는 안 잡히는데 네. 특수한 상황이 있어. 뭔지 알아? 난? 뭡니까? 현대백화점 이런 거. 현대백화점? 아, 근데 마치 오늘 올라서 얘기를 하더니 오늘 매롱됐네. 예. 이성원 대표도 궁금한 거 좀 물어보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중형주 세트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형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쪽이 약간 믹스된 시장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는 게 아니라 중형주와 네. 소형주가 막 섞여서 믹스된 시장 이런 시장을 지금 그 하반기 그 이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이게 네. 오해가 있으신 게 이게 네네. 대형주가 안 가냐. 네.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약간 접근 방법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메롱이다. 대형주는 SK 하이닉스지. 아니, 대형주가 간다 그러면 네네. 대형주는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대형주가 안 간다면 대형주가 다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대형주가 간다고 중소형주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각기도를 하시면 어떡해. 각기도. 그냥 네. 대형주보다 투자의 효율이 네. 중형주가 강하다는 거죠. 네. 대형주도 저희는 좋게 확실히 밸류가 concrete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은 저희는 뭐 은행 네. 뭐 자동차 뭐 이런 섹터들 좋아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냥 왜라고 이제 그러면 남들이 다 싫어해서 좋아하는 한마디로 대형주는 밸류로 싸워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중소형주는 여전히 그로스로 싸워야 되는데 시장의 변화를 인정해서 하지만 천천히 하기 때문에 넘버를 바탕으로 한 그로스 베팅을 해야 된다 이제는. 네. 한마디로 실적 베이스로 프리미엄 많이 넣어주는 그런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턴어라운드로 그런 게 가능하냐? 네. 근데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는데 그 밸류는 그래서 올라가는데 성장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경기가 느리기 때문에 네.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는 사이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네. 이익은 이전 사이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이 거의 가능합니다. 약간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하기니까 조심스러우니까 그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컨퍼런스 콜하고 아침마다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쪽 업종 담당자의 애널리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딱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모바일 게임주예요.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요즘 그쪽 담당자가 뭐 코멘트 하신 게 있어요?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 기업보다는 요즘 뭐 딱히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최근에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뭐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통신이랑 게임이랑 뭐 같이 하고 계세요? 인터넷 이렇게 한꺼번에 네, 다 네, 하시기가 좀 바빠가지고 네. 최근에는 뭐 통신 쪽 그다음에 게임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의견 개진하셨고요. 네. 모바일 게임주는 조금 스탠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새로운 숫자가 나와 그런 새로운 스토리가 좀 약하잖아요 지금요. 있어봤자 똑같은 소리에 반복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뭐 그 특정 주에 뭐 이렇게 중에 한두 개 확 좋아지는 거 있지만 뭐 일상적에 있던 거라서 모바일 게임주에 그렇고 그럼 통신주는 뭐라 그러세요? 요즘 보면 데이터 통신 요금제 이렇게 하고 뭐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하고 뭐 증권사에서 한마디 하는데 1사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네. 네. 이제 하지만 바닥이라고 바닥이다. 네. 제 생각 그냥 저의 그냥 탑다운적인 측면에서는 네. 모바일 게임주는 그냥 킬러 콘텐츠가 있는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업으로 접근하시니까 밸류에이션이 사실 엄청 높아지기는 힘들고요. 킬러 네. 콘텐츠를 보유한 네. 그런 기업들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네. 인터넷 쪽에서는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게 지금 게임 같은 경우도 개별 광고 시장으로 나오는 거 보면 플랫폼이 힘이 약해지는 거 인터넷 쪽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통신업 쪽에서는 통신업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큰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이라는 거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이라는 거, 하나는 배당 매력이 있다는 거,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데이터에 네네. 대한 그 처리 능력이 더 요구되면서 이제 그런 걸 과금할 수 있었다는 거, 이 세 가지인데 네. 이 세 번째 건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네. 안정적이고 배당할 수 있었던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시작되면 네. 조금씩 세상이 좋아진다. 네. 조금씩 금리가 올라간다. 네. 그럼 아무래도 통신업종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뭐 2주 전부터 네. 말씀 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통신주가 지금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나왔네, 그죠? 오늘도 일정 수준 답이 나왔는데 이성 대표 더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저는 그러면은 뭐 여전히 이번 그 변화 네. 6월 달에 대한 시장 조정에 대한 크기 네. 여전히 뭐 두 자릿수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6월 중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러쉬가 올까요? 아니면 점진적인 조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오히려 금리 인상 시그널 주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좀 반등할까요? 크러쉬는 안 올 것 같아요. 크러쉬는 안 온다. 왜냐면 시장이 지지리 공상. 코스피 시장이 싸가지고요. 이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비싼 애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 시장을 흔들기에는 코스피 시장이 싸거든요. 네. 네. 아마 유럽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아 유럽이. 유럽이.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네. 그냥 그 정도? 아니 경기가 꺾일 때나 유동성이 꺾일 때가 주식시장이 진짜 변동성이 확대되고 크러쉬가 일어나지. 네. 네. 유동성에서 경기 좋아져서 금리 올리겠다는데 크러쉬가 일어나진 않죠. 네. 다만 비싼 것들은 네. 이제 대가를 좀 치르게 되고 네. 특히 넘버가 바탕이 안 된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조심. 네. 하물 넘버가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요. 네. 채팅창에서 뭐 특정 종목이 언급이 많이 돼서 네. 그냥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실까 해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네. 넘버가 안 나오는 것도 뭐 비싼 것도 문제지만 넘버 깨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넘버가
다시 좋아질 거냐. 싸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격이 네. 빠질 때 네. 이유가 없이 빠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네. 싸다고 살라 그러면 첫 네. 번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게 넘버가 깨질 거라 생각해서 주가가 네. 빠진 건데 네. 그러면 넘버가 여기서 그만 깨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IT, 자동차, 은행 대형주들을 남들이 싫어해서 그냥 웃자고 그냥 네. 사도 된다고 얘기해요. 저희들 판단에는 넘버가 더 깨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밸류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은 신뢰입니다. 그렇죠. 이익에 네. 대한 신뢰가 깨지면 많이 빠진 게 싼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의 신뢰가 흔들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조금 이익에 대한 신뢰는 우리 건설주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조선주에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관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중국인데요. 중국이 여하튼 계속해서 이것도 역시 그 리커창이나 네. 이런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결국 우리 전전이 말씀 듣는 거지. 예?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 뭐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주시장이 조정을 보이다가 4,000원대 중반, 초반 중반에서 다시 회복하면서 4,400 수준까지 왔는데요. 중국 시장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이면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냥 두 개 다 좋아. 이게 문제는 중국 시장 투자한다 그러면 종목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접근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중국 주시장도 지금 정도에서 소화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는 시장의 활성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자본의 유입, 네. 경기의 부양. 네. 최근에 주식시장의 조정 4,500에다 쉰 거는 다른 사실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정부가 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보호예수를 확대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IPO나 보호예수나 다 똑같은 거죠. 정부 국유 지분들을 민간한테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내려줬습니다. 시장에서 의도를 중국 정부의 의도를 굉장히 더 많이 캐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올해는 그냥 PBR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PER 플레이 하는 거죠. 네.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넣어주고 부실을 계속 없애줘서 부가치를 복원시켜준다. 그러면 중국 밸류에이션의 PBR 밸류에이션의 평균까지 간다고 배팅하는 게 굉장히 편한 배팅이고요. 네. 내년에는 그럼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까? 그럼 PER 플레이가 내년에 가능할 겁니다. 올해는 그냥 중국 PBR이 지금 역사적 평균 밑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올해 그래서 그냥 4,500 정도에서 잠깐 쉴 거라고 봤는데 때마침 잘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면 오히려 하반기에 저희는 큰 매력이 없다고 봤었는데요.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으니까 네. 한번 다시 올해 중국 주식시장의 고점은 하반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다음에 한 차례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데 배팅해서 PER 플레이가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국유 기업인데 가장 부실이 많은 그러니까 한전 플레이와 연결하셔서 네. 생각하셔서 배팅하시는 게 가장 되게 편안한 배팅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동종 산업에서 똑같은 기업이 많다. 공기업들이 많다. 그런 거에 배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실과 부실이 두 개 있으면 합쳐서 부실을 떨궈서 새롭게 회사를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특히 그런 것들이 SOC에 물려 있고 네. 특히 서부 대개발 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캐파가 더 커져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부실 떨고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여전히 그 플레이가 진행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머징 단계에서는 그래도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사실 중국 정부가 또 패를 보여준 게
이제 성강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장화 조치와 이런 것들을 왜 하냐? 민간화 시장화 시켜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본이 부족하니까 해외 자본을 계속 유입시킨다. 선전 증시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거래소 규모로 하면 전 세계 한 8등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제 보시면 상해 종합에는 국유나 아니면 이런 쪽들 비중이 높은데 선정 증시에는 이제 음식료나 아니면 중국 소비가 관련 섹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예, 이런 쪽을 열어주면서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려는 이런 의도를 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는 굉장히 명확한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이 그거를 이제 캐치를 상당 부분 했다는 거죠. 올해는 중국 PBR 플레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전님과 함께하는 시간 전전데이 스페셜 오늘도 수요일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변함없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는 걸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